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 짓는 금요일.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퇴근길을 잘 채워드릴 만한 주요 뉴스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한 뉴스가 있죠. 오늘 재밌는 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보시죠.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맡았었는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뉴스 준비하면서 또 하나 챙겼던 게 있거든요. 네. 오늘 테슬라가 드디어 드디어 사이버 트럭을 내놨습니다. 그걸 실시간으로 보셨나요? 당연히 실시간으로 봤죠. 네. 네. 귀로 들으면서 뉴스 준비하고 그랬는데 오늘 뭐 하루 종일 뉴스가 많이 나와서 기본적인 이야기들은 많이 들으셨을 텐데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은 네. 일단은 세 가지 트림의 이제 모델로 나오게 되고요. 사이버 트럭이 뭔지 일단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전기 픽업 트럭입니다. 그림 보면서 좀 설명드리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네. 전기 픽업 트럭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렉스턴 스포츠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F150 포드 F150 같은 건데 지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사이버 트럭이라고 하는 전기 픽업 트럭의 옆모습이고요. 이제 이건 이제 옆측면에서 이제 전측면에서 본 모습인데 이렇게 생긴 차량을 되게 미래적인 차량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그럼요. 마치 막 그 화성이나 이런 데 다닐 것처럼 생긴 그런 차량인데 오늘 출시를 했는데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6만 불대부터 10만 불대까지 이제 나눠져 있고요. 뭐 보시면은 세 가지 트림입니다. 리어 휠 트림이 있고 올 휠 드라이브 트림이 있고요. 사이버 비스트라고 합니다. 이제 리어 휠이라고 하는 후륜으로만 가는 차량이고 올 휠은 이제 4개의 사륜이 모두 움직이는 거고 사이버 비스트는 이제 모터가 3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제 듀얼 모터만 알고 있으실 텐데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크고 힘이 필요하다 보니까 트라이 모터가라고 해서 이제 3개가 들어가는 모델이 있고요. 이 세 개 모델이 들어가는 이제 차량이 이제 10만 달러짜리 최고급 모델입니다. 보시면은 뭐 스펙 보시면은 일단은 리어 휠 같은 경우는 250 마일을 가게 되고요. 네. 그리고 올 휠이 이제 340 마일을 가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그 킬로미터로 환산하면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킬로미터로 환산하게 되면은 250이 잠깐 제가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한 400 네, 400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340이 제가 알기로는 540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이버 비스트는 조금 줄어서 이제 한 500km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나왔을 때 굉장히 오늘 하루 종일 말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예상보다 괜찮다는 이야기. 왜냐하면은 죄송합니다. 이게 차량이 되게 문제가 많을 거다. 이제 뭐 단차도 심하고 배터리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가 많을 거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나오고 보니까 예상보다는 괜찮았다. 그리고 실제 오늘 보여준 영상들을 보면은 차량이 뭐 방탄 기능도 있고요. 네. 방탄 기능이라고 하면 이제 진짜로 총을 쏘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사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토미건이라고 해서 이제 전동 차량을 이제 총을 쏘면은 이 차량이 이제 스테인리스 철판에 닿으면서 총알이 분쇄가 되고 총알이 뚫리지가 않는 거죠. 영화에서 보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방탄차들 있잖아요. 네. 그런 차량을 실물로 구현을 해놓은 게 이 차량이었고요. 사이버 트럭에 총 쐈더니 총알이 망가지더라. 네, 차는 멀쩡하고 차는 총알이 멀쩡하고 망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영상 또 하나 준비했는데 영상 잠깐 틀어주시면은 이게 드래그 레이스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이 차량이 모터가 아까 나왔던 게 850마력 정도의 힘을 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카의 대명사인 이제 포르쉐랑 400m 드래그 레이스를 했거든요. 네. 보시면은 지금 사이버 트럭이 좀 더 빨리 나가고 있죠? 네. 근데 끝날 때 보시면은 뒤에 뭐가 달려 있거든요. 뭡니까? 지금 이 차량이 사이버 트럭이 포르쉐 911 카레라 T 모델을 등에 싣고 토잉카에 싣고 똑같은 차량이랑 붙어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세다. 이게 흔히 말하는 제로 100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정지 상태부터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2.6초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성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속 성능은 정말 뛰어난 게 맞고 그리고 이제 뒤에 토잉카라고 하는 견인 차량을 싣고도 저 정도로 갔다면은 힘뿐만이 아니라 이제 속도 모든 면에서 지금 뭐 기존의 픽업 트럭들을 좀 압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실망스러운 부분도 사실 좀 많긴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일론 머스크가
약속을 못 지킨 게 몇 가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기간을 못 지켰죠. 기간. 원래는 이제 2년 전에 출시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배터리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당시에 이제 뭐 부품이라든지 반도체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면서 생산이 좀 늦어지게 됐고 또 하나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지금 원래 4년 전에 발표할 때만 해도 39,999달러부터 69,999달러까지 지금 가격대를 그렇게 설정하기로 했었는데 오늘 실제로 나온 걸 보면 가장 싼 모델이 6만 달러 정도, 한국 돈으로 하면 약 8천만 원 정도였고요. 가장 비싼 모델은 아까 이제 모터가 3개 달려있던 사이버 비스트라고 하는 모델인데 그 차량 같은 경우는 시작 가격이 네. 10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뭐 1억 3천만 원 정도 될 텐데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판매 가격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뭐 거의 한 1억 5천 가까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1억 5천 좀 넘지 않을까 싶어요. 모델 X랑 가격대가 비슷하게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행거리 측면에서도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아마 4680 배터리가 나오게 되고 네. 모든 이제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최대 800km 이상 달릴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장 멀리 가는 지금 올휠 드라이브 모델 같은 경우에도 340마일 약 540km 정도밖에 못 가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주행 거리를 늘려야 되잖아요. 네. 약속을 지키려면. 네. 그래서 테슬라가 비장의 무기처럼 하나 오늘 재미있는 걸 또 꺼냈어요. 뭡니까? 우리가 보면은 기름차는 기름통을 넣고 다니잖아요. 네. 비상시를 대비를 해서 이번에 테슬라가 보조 배터리를 내놨습니다. 보시죠. 네,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장난처럼 항상 이야기했던 게 전기차 보조 배터리 있으면 주행거리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오늘 공개를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말이 보조 배터리지 그 픽업 트럭의 트렁크 공간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차지하면서 이제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델인데 이게 이제 하나에 지금 배터리 가격만 한 16,000달러 정도 할 거고요. 우리 돈으로 2천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네, 거의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를 달게 되면 한 130마일 정도 더 멀리 갈 수 있다라고 하고요. 이거를 달면은 아까 올휠 드라이브 모델의 경우에는 한 750km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금 차량이 또 다른 논란거리 중에 하나는 무게 이야기가 많아요. 네. 아까 이제 제일 그 세다고 했던 그 사이버 비스트 모델이 3,100kg거든요. 3.1톤. 3.1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픽업 트럭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너무 무거운 거 아니야? 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거 뭐 무거워서 가겠어라고 하는데 사실 픽업 트럭 치고 그리고 전기 픽업 트럭 치고 무거운 편이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많이 경쟁 모델로 삼는 이제 리비안의 RT1 그 R1T 모델 같은 네, 경우에는 한 2,700kg으로 조금 가볍습니다. 근데 이제 뭐 실버라도라든지 이렇게 그 쉐보레 실버라도 EV라든지 아니면은 가장 경쟁 모델인 포드의 F150 라이트닝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거의 같아요. 그 거의 3톤 정도 하고요. 그리고 제일 지금 무거운 차량 같은 경우에는 GMC의 험머 EV라는 차량 혹시 아실까요? 알죠.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4.5톤입니다. 그건 그냥 네. 탱크 아닙니까? 그냥 탱크예요. 장갑차네요. 네, 실제로 생긴 것도 탱크처럼 생겼는데 네. 무게도 지금 이 사이버 트럭보다도 1.5톤 정도 더 무겁게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사이버 트럭이 이제 막 시작이 됐고 뭐 네. 성공할지 말지는 아직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대화창에 네. 답이 나왔습니다. 사이버 트럭이 성공했지 우리가 돈이 없다는 게 문제다. 네. 그게 답일 것 같기도 맞는 합니다. 말일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자. 지금 배터리가 아마 4680 배터리가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지 향후 또 이게 또 행방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좀 짚어줬고요. 그리고 다음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다시 한번 표정이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뉴스인데요. 네. 보시면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다시 싸웁니다. 가자 지구가 또 다시 죽음의 공포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인데요.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를 좀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휴전 종료를 10분 앞두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다시 한번 인질 100명, 여기서 말하는 인질 100명은 인질 7명의 시신 세구를 포함한 건데 이들을 돌려보내는 조건으로 24시간 동안 휴전을 연장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었는데요. 자, 24시간이 지난 후 추가적인 휴전 연장이 성사되지 않은 겁니다.
양측은 다시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눴는데 잠시 평화가 찾아오나 했더니 가자 지구에는 다시금 좀 총성이 울리게 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서 하마스가 휴전 조건을 위반하고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서 발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시 공격을 감행하게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하마스가 휴전 종료를 1시간 앞두었을 때 공격을 개시했다고 이제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자지구 접경 인근의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로켓 경보 사이렌이 울렸다고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하마스 측에서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공습에서 가자지구를 공습하면서 6명이 숨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금 이날 여기 예루살렘을 방문을 해서 휴전을 중재하고 있던 과정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와중에 지금 다시 전투가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언제 휴전에 들어갈지가 상당히 좀 가능성이 요원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은 뉴스 한번 보시죠. 다음 뉴스. 네, 다음 뉴스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제 중국 부채가 지방 부채가 40조 위안을 넘었다고 합니다. 40조 위안을 이제 우리나라 하나로 좀 환산을 해보면은 7,269조 원 정도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미국의 1년 예산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 9천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그러면 지금 이제 지금까지 쌓여 있는 지방 부채만 미국의 거의 1년 예산의 한 80% 90% 정도 되는 게 어마어마하네요. 네, 엄청나게 많은 지금 지방 부채가 쌓여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중국 지방 부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계속 쌓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2013년도 때는 10조 위안이었는데 2019년도 때 20조 위안이었고 2년 만인 2021년도에 30조 위안이었습니다. 지금 매년 이제 매 2년마다 지금 10조 위안씩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 당국이 이제 부진한 경기를 좀 회복시킬 목적으로 사형철을 뭐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나 또 홍수 통제 관리 프로젝트, 뭐 관계 시설 뭐 건설 개조 이런데 지금 1조 위안의 지금 특별 채권을 추가 발행키로 하면서 지방 정부 부채가 좀 더 커졌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지금 이게 더 문제가 아닌 게 LGFB라고 하는 게 지금 이게 만약에 터지게 되면은 3경에까지 지금 커질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3경이라고 하면은 미국의 거의 한 4년 5년치 예산이 지방 부채로 터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이렇게 중국의 지금 이런 부채가 커지다 보니까 부호들이 지금 엑시스를 많이 하고 있어요. 리빙 차이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재산을 빼돌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이제 뭐 일본에 지금 있는 부동산을 많이 사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금괴가라든지 당장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현물을 지금 사러 많이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또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가상화폐 같은 걸로 지금 중국 자본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자체 내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좀 더 검열을 할까요? 그런 걸 좀 더 강화를 한다고 하고요.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지방 부채가 터지고 있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지금 다시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중국의 그런 부동산 문제에 지금 기폭제가 되었던 이제 헝다그룹 기억하시죠? 헝다그룹이 지금 이제 10월 말 기준으로 상환하지 못한 채무가 무려 55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원화 기준으로 55조 정도? 네, 원화 기준으로 55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만약에 터지게 되면은 제2, 제3, 제4의 헝다그룹이 발생을 하면서 중국 정부의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일 내간이라고 할 수 있었던 부동산이 터지고 어쩌면은 중국 지금 차이나발 글로벌 금융 리스크까지도 지금 커질 수 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직까지 다행인 거는 이렇게 부채를 못 갚는다는 디폴트 뉴스는 나오지만 그것 때문에 실제로 디폴트 반행으로 그 시스템 그냥 금융 시스템 위기로 번지지 않는다는 건 참 다행이긴 한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언제 이게 또 번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에는 우리가 항상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중국 이야기 하나 좀 더 전해드릴까요? 요즘에 이제 뭐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산업도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을 가고 있잖아요. 물론 수년간 아직도 계속 많은 주문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전기차로에서의 방향성에는 틀림이 없는 건 확실한데 어쨌든 원재료 가격이 좀 크게 내려가고 있는 측면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국의 수많은 이 배터리 업체들이 계속 공급 과잉을 한다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실히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지금 잇따라 쓰러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뉴스는 뭐였었냐면 중국 배터리
업계 9위 기업이 있습니다. 푸넌컷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페라시스라고 부르는 기업이었었는데요. 이 기업이 이제 드디어 국영기업 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쟁이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이다 보니 결국은 이제 악화된 재정 때문에 국영기업 손에 넘어가게 된 건데요. 중국 전문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광저우의 국영회사 광저우 공콩그룹이 전날 사모펀드를 통해서 푸넌커즈의 지분 12%를 보유해서 최대 지배주주가 됐다, 이런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사실 이 기업이 우리가 그렇게 흔히 들어본 기업은 아니지만 중국 내에서 업계 9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3.88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를 생산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로 보게 되면 한 1.32% 정도를 기록하고 있었던 업계 9위 기업인데, 이게 요즘에 그 중국에서는 그 선도 업체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CATL이라든지 BYD 이런 기업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너무 배터리 업체들이 난립하다 보니까 재정 상황이 나머지, 그러니까 중견 이하 수준의 기업들은 재정 상황이 매우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어제 오늘 일이 발생을 한 게 아닌데요. 최근 생산을 중단하거나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는 중국 배터리 기업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나왔던 뉴스도 좀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 28일에 중국 중위권 배터리 기업이 결국 실적 부진을 견디지 못하고 생산 중단을 결정을 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이 기업입니다. 사실 이 기업도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기업은 아닌데요. 텐진 시제웨이라고 하는 텐진 시제웨이 동력 유한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연간 생산량 1.5기가와트시 규모의 텐진 공장 생산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자, 이 기업도 2009년에 설립해서 연간 10기가와트시의 배터리를 생산하던 기업이었었는데, 요즘에 전기체 성장세의 둔화 때문에 배터리 기업들이 잇따라 쓰러지고 있자 이 기업도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쓰러지게 된 겁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200여 개 업체 가운데 15개 업체가 파산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만큼 전기차가 덜 팔리게 되면, 그러니까 수요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수요가 성장하고 있긴 한데 성장세가 둔화되는 거죠. 대신 이 15개 업체가 파산하게 되면 그만큼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중국 배터리가 될 것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시장 위축에 따라서 배터리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정작 배터리 공급은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중견 이하의 그 배터리 기업들은 계속 이 중국 시장에서도 쓰러지거나 국영기업에 편입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배터리 산업이 구조조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게 그 시장의 그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게 빠른 시간에 진행되질 않거든요. 결국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재편이 한번 되어야지 이 공급 과잉을 좀 막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에 난립된 배터리 기업들이 구조조정된다는 건 우리나라에게는 뭐 긍정적인 측면이 될 수 있긴 있는데, 어쨌든 시간은 꽤 오래 걸릴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은 아마 예견됐던 일 같아요. 사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지금 키워진 산업이다 보니까 전기차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게 지금 너무 많이 난립이 되어 있고, 예전에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도 똑같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BOE 하나로 이렇게 합쳤던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 산업에서는 아마 CATL이라든지 BYD라든지 CALB라든지 뭐 거시안이라든지 아마 한 5개 정도 업체로 지금 통합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고요. 그 아마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기업들이 한 절반 정도 나올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그 중국 정부에서 아마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거라고 합니다. 전기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200여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0개 남짓으로 아마 줄 거예요. 그러겠죠. 대부분은 보면 자동차 같지 않은 자동차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네, 뭐 쉽게 말하면 예전에 우리 뭐 산바리 같은 자동차들, 네네. 뭐 그런 차들 만드는 데가 대부분이고, 실제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승용차 같은 걸 만드는 데는 몇 군데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통합이 다 되고 나면은 전기차 시장 자체도 조금 어떻게 보면 질적 성장을 다시 가져가면서
양적 성장을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은 수출 기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지난 11월 수출이 상당히 기분 좋은 성과를 거뒀어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입니다. 올해 들어서 최대 수출 신기록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눈여겨 볼 만한 부분이 이제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반도체가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자, 이번 수출 실적을 딱 한마디, 그러니까 세 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화면과 함께 보시죠. 이번 11월 수출은요, 올해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고요. 반도체가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고요. 무역 수지는 26개월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해서 6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자,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간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이고, 또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올해 최대 규모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5대 주요 수출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보시죠. 반도체 수출액은 수출액 증감률이 12.9%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원래 잘 되던 품목들이 있었잖아요. 자동차, 네. 그리고 기계. 우리나라 기계가 엄청 잘 됩니다. 해외에서. 잘 되네요, 진짜. 그래서 자동차 수출은 17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고, 일반 기계는 8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 이어갔습니다. 또 선박, 우리나라 조선도 요즘 굉장히 잘 되고 있죠. 그쵸. 38% 늘어났는데 4개월 연속 플러스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그 석유화학과 섬유 이런 것들도 마이너스였었거든요. 네. 18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되고, 바이오 헬스도 마이너스였었는데 이것도 17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되고, 2차 전지, 자동차 부품, 무선 통신 기기 이런 것들도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하던 거는 잘 됐고, 계속하던 건 계속 잘 됐고, 안 되던 것도 플러스 됐다. 대부분이 다 플러스 전환을 했고 잘 그렇죠. 나가고 있네요, 진짜. 보니까. 그래서 이번 네. 11월 수출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반도체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반도체 수출은 지난 1분기가 저점이었었어요. 그때가 어느 정도 심했었냐면 마이너스 40% 역성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러다가 이후에 회복 흐름이 지속되면서 11월에는 이제 15개월간 이어졌던 마이너스 흐름을 끊고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이유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화면에 있습니다.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의 고정 가격이 이제 상승세로 전환됐기 때문이 첫 번째 이유인 거고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중국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사실 중국의 수출은 마이너스 0.2%니까 플러스로 전환된 건 아닌데요. 네. 월 기준으로 따져보면은 중국이 올해 최대 수출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113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와. 이게 그 중국이 지난 7월까지만 하더라도 99억 달러에서 8월 105달러 이렇게 계속 증가하더니, 자, 이번에는 대중 수출액이 114억 달러까지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에서 무엇이 늘어났는지 보니까요, 반도체, 무선 통신기기 이런 것들이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중국이 좋아진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사실 우리가 반도체,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가 잘 사용되려면 중국의 뭐 샤오미, 오포, 비보 이런 것들의 스마트폰이 잘 팔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국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사실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잘 팔렸고, 거기에 따라서 이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도 플러스가 됐다. 이런 식으로 중국과 메모리 반도체의 이 회복이 좀 맞물리게 되면서 이런 실적을 거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밸류 체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세트가 좀 살아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보면은.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 중간재를 많이 파니까 세트가 살아나면은 한동안 점점 좋아질 수 있다고 좀 희망을 좀 가질 수 있겠네요. 부동산이 좀 해결이 돼야 그렇죠. 그 회복세가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네. 부동산 그 부채 문제는 또 계속 봐야 되겠죠. 네. 참 좋은 뉴스랑 나쁜 뉴스가 섞여 있네요, 진짜. 네. 네, 그다음 뉴스는 제가 말랑말랑한 거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요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다 보니까 케이크 이야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예. 케이크 요즘 하나 얼마 정도 하는지 혹시 아세요? 많이 쓰겠습니다. 한 4만 원. 4만 원. 네. 아, 많이 쓰셨네요. 많이 쓴 겁니까? 네. 호텔 케이크는 그럼 얼마일까요? 호텔 케이크 좋습니다. 4만 원에 10만 원, 10만 원 부르겠습니다. 망고빙수가 한 그 정도 하니까. 아, 네. 네, 이번에 깜짝 놀랄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뭡니까? 30만 원짜리 케이크 나왔습니다.
케이크가 30만 원이라고요? 네,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신라 호텔에서 서울 신라 호텔에서 이제 트러플이랑 프랑스 디저트 와인 샤또 디캠을 사용을 해서 만든 더 테이스트 오브 럭셔리라는 케이크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케이크인데 이 케이크가 30만 원짜리 케이크입니다. 이 케이크 30만 원짜리예요? 네, 크리스마스 시즌 한정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신라 호텔에서 가장 비싸게 내놨던 케이크가 25만 원짜리 얼루얼링 윈터라는 케이크 있었거든요. 네. 이 케이크가 바로 동났어요. 아. 오픈런도 막 난리가 났었고 인스타그램 막 이런 SNS에서 난리가 나면서 올해는 어떤 게 나올까 싶었는데 신라 호텔에서 이렇게 30만 원짜리를 하나를 내놨습니다. 작년에 얼마짜리였습니까? 작년에 25만 원짜리였습니다. 25만 원짜리 동나고 네, 이번에는 올해 30만 30만 원짜리 원짜리 나왔는데 나오고. 오늘 그래서 하루 종일 또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텔 업계에서는 사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각각 델리마다 자부심을 걸고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한정 케이크들을 내놓거든요. 네. 제가 재밌는 걸 또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뭐 단순히 델리뿐만이 아니고 이 호텔이 명품들이랑도 지금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최고의 그런 파티제들을 불러서 많이 만들고 있는데 사진을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보여주세요. 좀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안 말씀해 뜨네요. 주세요. 네, 네, 그냥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일 먼저 보이는 저기 산처럼 생긴 게 조선델리에서 만든 케이크인데 이제 매년 나오는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 케이크이거든요. 이제 올해에도 이제 이번에 새롭게 나오면서 지금 28만 원에 30개만 30개만 제작이 된다고 하고요. 아. 그 오른쪽에 있는 막스마라라고 하는 게 명품 옷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만든 케이크인데 저 케이크는 15만 원 정도입니다. 좀 약간 좀 저렴하게 느껴지죠, 갑자기. 15만 원이 저렴하게 느껴지는 이 요상한 현상은 뭡니까? 그리고 밑에 이제 빨간색의 원뿔처럼 생긴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만드는 케이크인데요. 이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되죠? 죄송합니다. 네. 가격이 15만 원 정도로 지금 책정이 된다고 하고요. 마지막에 초록색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케이크들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그네일로 대표되는 롯데 호텔 앤 리조트에서 보여주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21만 원짜리 크리스마스 오너먼트 박스 케이크라고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기 원뿔은 포시즌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포시즌. 네. 이거 왜 소개시켜 주는 겁니까? 지금 상대적 이렇게 박탈감 느끼라고 하는 겁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라는 건 아닌데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많은 케이크들이 비싸게 나오는데 사실 저는 2, 3만 원짜리 케이크를 살 수밖에 없고 근데 사실 그것만 사가더라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보면은 뭐 장땡이지 않나? 네. 다지 않나 싶은데 이게 좀 최근에 보면은 되게 보여주기 문화들도 많아지고 오마카세 이런 것도 많았었는데 조금 많이 요즘 사라지고 있는 문화잖아요. 네. 근데 작년만큼 올해 또 경기도 안 좋고 한데 이게 이런 케이크들이 작년만큼 흥행을 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결과를 네.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간단히 단신 한두 개만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일 통화 스와프가 8년 만에 재개됐는데요. 3년간 100억 달러 규모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가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반일 감정이 꽤 심했을 때가 2015년이었었어요. 그때 한번 그쵸. 설문조사했었는데 반일 감정 비율이 거의 72%에 육박하던 시기가 2015년이었었거든요. 2015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한일 통화 스와프가 체결된 겁니다. 사실 최근에는 반일 감정 많이 누그러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또 제가 어제 드렸던 소식이 반일 감정 누그러지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일본 차가 작년에 비해서 33% 넘게 많이 팔렸다는 소식도 어제 전해드렸고요. 네. 여기에다 또 한중일 반도체 동맹상으로 보더라도 사실 서로에 대한 필요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통화 스와프가 체결됐다는 의미를 좀 찾을 수 있고요. 사실 이 자체는 거의 마이너스 통장이기 때문에 다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외환 시장에 좀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프로 뉴스룸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